네네. 그리고 또 가을이라서 또 교수님의 어떤 강연이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근사하게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강연의 시작에 앞서서 예. 한 질문 두세 가지를 워밍업으로 예. 드리는데 예. 저는 교수님 방송과 책으로 보면서 음.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그리고 신화를 다루시다 보니까 좀 궁금증 좀 뭐랄까 왠지 이렇게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싶은데 그런 궁금증들이 몇 개 생겼어요. 이제 한 예. 가지는 교육에 대한 부분 예.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교등학교 교사, 독특하게 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셨고 예. 지금 현재는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또 예. 한국에서 교육을 또 받으시기도 하셨고 프랑스에서 교육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육에 대해서 지금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학자로서 생각하는 바나 아니면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예. 변화들. 네. 그 아주 긴 얘기는 제가 아마 이따가 얘기할 때 나올 것 같고요. 네.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굳어진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인문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인문의 핵심은 교육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그 어린 아이를 잘 가르쳐서 성인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인 성인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당당한 시민으로서 부족함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람 다워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 이 본질을 그냥 가지고 가서 넣으면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6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 하고 나면 인간다운 인간이 잘 만들어지는가라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습니까? 물론 되죠. 그 어느 정도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러면 되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서 왔죠. 그러나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인간, 좀 더 멋있는 인간, 좀 더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 겪은 것들이 너무 비인간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추상적으로밖에 지금은 당장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답게 만드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면 우리의 교육은 정말 인간을 잘 만들어내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간다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2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성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20살이 돼서 그 12년 동안 공교육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인간답게 시민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이 우리 교육의 부족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이제 질문 전에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경험한 프랑스는 어떠냐라고 그 비교하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점에서 프랑스는 목표 자체가 분명한 것 같아요. 20살 넘어가면 부모에서 떨어질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기. 이런 게 일정한 목표 의식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얘가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육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안 가르쳐 주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두 나라의 교육 차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20살이 넘으면 자기가 책임 있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는 거. 그때 20살이 넘었을 때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책임감 있게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런 게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우리도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게 시민으로 키워진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저희가 입시 교육이 교육인 거가 다가 아닌 건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 서서히 시민 교육으로서 받쳐지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거에 또 이렇게 교수님의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요즘에 도서관들이 이제 저는 북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들이 기존에 뭐
뭐 분류법을 조금 탈피해서 생활과 맞닿은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한 이런 분류법들이 많이 이렇게 뭐 그런 분류법으로 책을 진열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교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뭔가 인간의 질문, 인간의 큰 굵은 질문들로 뭔가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책장이 막 채워질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만든 도서관을 이제 관장이 된다. 네.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떤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도서관 하면 우리는 도서가 있어야 되는 건물로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그게 사실 뭐 큰 역할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도서관장이 되면 도서관을 문화공간, 복합 문화공간으로 책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책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책을 찾아가고 대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책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네. 있는데 와서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저는 이제 고전을 가르치니까 고전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고전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재밌게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 읽는 사람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듣고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따져가면서 읽으면 혼자 읽을 때 답답함을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모여서 읽는 거예요. 혼자 읽으면 답답한데 모여서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깨닫고 저 사람이 모르던 걸 내가 깨달아서 내가 얘기해 줄 때 저 사람이 감탄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그 사람과 사람이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책을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제 좋은 책 읽기라고 저는 얘기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도서관은 조용히 와갖고 혼자 책 읽다가 가는 대부분 그러면 졸거든요. 그 책 읽다 어려우면 깜빡깜빡 졸잖아요. 그런데 같이 얘기하고 또 강의 들으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 졸릴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조용한 것도 미덕이 될 수 있지만 구석구석 시끌벅적한 데가 있는 도서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연도 이루어지고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책을 즐겁게 같이 읽으면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도서관. 이게 만약 저한테 도서관을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긴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줄 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도서관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교수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강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토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 책을 가지고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책이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읽어보고자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확인을 또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읽고 오신 분은 읽은 대로 이거 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되고 안 읽으신 분은 제 얘기를 여기서 같이 되는 얘기를 듣고 읽으시면 이제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넘기는 건 어떻게 하죠? 여기 있군요. 제가 최근에 쓴 책의 제목이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게 됐는데 사실 책을 쓰면은 다양한 종류의 북토크를 하기도 하고 강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시점이 4월 중순 초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독자 또는 잠재적 독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요번이 진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왜 천년의 수업일까요?
혹시 이게 책을 보시면서 또는 이 북토크 이 현장에 오면서 천년의 수업 궁금해하시거나 무슨 야 이건 이럴 거야 하는 거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다 마스크들을 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맞는 천년의 수업 그래갖고 처음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천년의 전설 무슨 이런 그 옛날 그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천년의 수업 좀 그런데요. 그 사실 이 책은 잘 묻는 사람이 이 세상을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뭐 질문의 힘 또는 고전은 세상이 묻고 고전이 답하다라든가 고전을 통해 세상을 묻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년의 수업 딱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생각한 제목이 아닌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이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게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내 책은 왜 천년의 수업일까?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제가 2004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한 다음부터 제가 한 일은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는 일이 주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연구와 교육 이게 이제 제 연구와 강의 정확하게 말하면 연구와 강의가 이제 제 주된 업무 중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천년의 강의 그러면 딱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업이래야 어렸을 때 추억도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포근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수업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거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담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수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강의하고 그랬던 걸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과목을 강의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결국 그리스 로마 고전이란 말이에요. 특히 그리스 고전으로 말하면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부터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쯤 지어졌냐고 그럴 때 대충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7, 8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지어진 책이 이야기가 안 버려지고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2800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6년 동안 강의한 건 다른 말로 하면 인류가 특히 서양인들이 그 2800년에 처음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가르쳐 왔던 그러니까 이건 천년의 수업이 아니라 2000년의 수업 내지 2800년의 수업 이래야 돼요. 플라톤만 해도 2400년 전 사람이고 좀 최근 게 로마 사람들이 쓴 책들인데 그게 2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쯤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미 그 시대 구문으로는 중세여서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정확한 제목은 아닌데 1000년 그러면 그냥 먼 옛날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돼서 천년의 수업이라는 제목이 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럴듯한가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책은 서양인들이 만들어놨던 중요한 고전들 2000년 넘는 옛날에 만들었던 고전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가르쳐 오던 것을 제가 마치 릴레이 선수처럼 바통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가르친 내용을 정리한 책. 그러니까 천년의 수업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 궁금증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듣고 싶어한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가르쳐온 그것은 무엇인가? 마침 제가 그런 쪽을 공부하고 그런 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의 수업입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일지 이제 짐작은 되시죠?
제목 괜찮은가요? 자, 이 책에서 저는 질문하고 답을 찾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질문하는 삶 이렇게요. 여러분 질문 얼마나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야, 오늘 비 오냐? 이거 어떻게 해서? 비 오냐? 뭐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래? 매일 궁금해요. 야, 이 2단계 언제 풀리냐부터 해가지고 뭐 먹었니?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숱한 질문을 던지죠. 그걸 질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질문하는 삶이라는 거는 궁극적인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질문을 얼마나 던지는가. 이제 그런 삶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전체가 하루를 생각하면 많은 질문이 던지잖아요. 그 회원역을 가면 어떻게 가야 되지? 에스케이프 호텔은 어떻게 가지? 모든 질문, 그 모든 행동에는 질문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질문이 많다는 건 그런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중요한 질문을 얼마나 자주 묻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던지시잖아요. 10대에도 던졌고 20대에도 던지고 근데 어느 순간 안 던지게 돼요. 막 사는 게 그렇지 뭐. 그 대충 뭐 돈만 열어주면 다 좋대더라 뭐. 이러고요. 그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그러더라. 뭐 그러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고요. 그 질문이 많다는 건 결국은 개수가 많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멈춰질 수밖에 없는 질문, 그 궁극적인 질문, 피곤한 질문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가치로운 삶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걸 나 20대 때 다 해봤어. 그리고 안 하거나 30대 때 다 해봤어.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 삶의 고비 때마다 묻고 전에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답을 냈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질문에 내가 10년 후에는 뭐라고 답할까? 그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삶의 고비 때마다 던지고 곱씹는 게 저는 질문이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책에서 9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9가지 질문은 그 조금 이따 소개가 될 텐데 그걸 소개하면서 그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썼냐면 묻는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야 잘 묻는 걸까? 아까 좋은 질문을 던져야 답은 좋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번 이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좀 그 인위적으로 좀 정리한 측면이 없잖아요. 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틀을 세운다면 이 상황 속에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 게 가장 좋은 잘 던지는 걸까?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제가 이렇게 제시하면 아 저거구나 잘 외워둬야지 답이구나 저게 질문을 잘 던지는 방법에 대한 답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의 화두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만의 질문법을 또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대. 야, A랑 B랑 싸웠는데 A가 B 때려갖고 이렇게 병원 갔대. 그리고 우리가 반응이 어때요? 질문이에요 처음에. 그래? 하고. 근데 그건 질문인가요? 질문이 아니라 놀라움이에요 그냥. 그 사실을 묻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A 나쁜 놈. 그 사실을 묻지 않고 가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생기죠.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나한테 하지? 이게 거짓말일 경우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지? 사실이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저 사람이 왜 저 거짓말을 또는 저 진실을 나에게 얘기할까? 즉 어떤 정보의 맥락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맥락이 있어요. 그 사람 정보의 출처가 갖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걸 파악하는 순간 질문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게 그래 저건 사실이고 또는 저 사실이고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그럼 판단을 내려야 되죠. 내가 저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저걸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거부해야 되나,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판단하는 게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부를 게 이제 가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젊은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때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치 판단의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하면 그 다음엔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물어야겠죠. 그 묻는 방법이 기준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이거예요.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죠. 손해가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이 모든 그 사실과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져 묻고 거기서 결론을 내려요. 그걸 따져 물을 때 슬기로운 행동을 할 수 있죠. 판단이 좋아져요. 또 다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 판단하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당연히 물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 안 보고 똘똘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뭘까요?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 사람이 제시한 건 이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익이 돼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못된 짓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그래도 한다. 2번 그러면 안 한다. 그 판단이 있어야겠죠. 내가 이익 때문에 정의를 버릴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괜히 법 지키고 의롭다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엔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 너무 많아요, 사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판단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데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의리를 지키겠다고 외교를 잘못하다가 국가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쉬울 것 같은지 쉽진 않아요. 이익이냐 손해냐의 판단과 정이냐 부정이냐, 옳으냐 그르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이게 충돌할 때 굉장히 갈등이 되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현명한 사람의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 사람, 우리 이제 이 두 가지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스 사람 거기다 하나 더 넣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그 짐작은 되세요? 전 그런 점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멋있냐 창피한 거냐 이걸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손해가 돼요. 그리고 이건 법하고 관련이 없는데 괜히 그거 하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 이 사람들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리고 저 사람 뭐
좀 이상하다. 그 일탈 행위 같은데도 그 멋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그리스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그걸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사실 판단을 하고 맥락을 잘 살핀 다음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물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또는 신중한 결론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제 여기서 이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면 굉장히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리스인들의 지혜를 하나 더 한다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행동을 해야겠죠. 행동을 하고 그 신념에 따라서 많이 행동하겠죠. 계속. 그런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잘못된 판단인데도 계속 밀고 가면서 독선적이 될 수도 있고 고집불통으로 통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그냥 그 편향되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중간중간에 계속 내가 한 판단이 맞는가, 이런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용어를 에포케라고 그래요. 에포케란 말은 판단 중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한 단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태도가 우리를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게 답이니까 외워서 1번 뭐 2번 1번 사실, 2번 맥락, 3번 가치, 4번 에포케 뭐 이러고선 와 마스터 끝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이것을 전 던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 책의 취지에 맞게 한다면 저 말은 사실인가? 다시 물어봐야겠죠. 제 책은 어떤 답을 제시한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물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문제집이다. 이렇게요. 저는 좋은 책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책의 특징은 답을 담기보다는 질문할 수 있게 의문점을 추동하는 거. 그게 전 좋은 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전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9가지 질문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목차를 이렇게 보신 분은 뭐 대답하기도 민망하고 그러실 수도 있죠. 저는 나부터 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그 다음 질문은 인간답게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1번하고 2번의 질문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냥 기사 없이 말씀하세요. 아주 단순해요. 나는 누구일까 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결국 인간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인간답다는 건 뭘까? 인간답다는 게 뭔지 나오면 나답다는 거, 나라는 게 뭔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사는가?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고 쭉 고민해봤더니 그 중에 답이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열심히 해도 항상 죽으면 끝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긴 죽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해야 되죠? 제가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좀 가소롭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요즘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은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살이 탁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더 생각난 거거든요. 50살 딱 살고 나니까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가갖고 그 고 누구 하고 몇 세인데 세 자리 숫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안에 대부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럼 50살이 넘어가면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그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한 80살까지 90살은 살래나? 그럼 90살까지 할 일 쭉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괜찮을까요? 그러다 70살이 죽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부딪힌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다운 거, 그 인간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걸리는 게 죽음인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의 조건이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다면 치열하게 살 이유가 뭔가? 이런 그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은 그렇게 연결돼요. 난 누구인가? 아, 인간답게 사는 건 뭐지? 근데 어차피 죽잖아. 근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지? 제 질문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내놓아 그 정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질문의 목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9가지 가지고 참조하시고서 이대로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나, 저렇게 던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의 목록을 잘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하면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질문이 많은 삶,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사시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이제 3번 질문에 안 드러난 죽음이라는 걸 놓고 가면 이제 생기겠죠. 행복하면 되겠구나. 뭔가를 이룬다기보다는 순간 매 순간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얘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5번. 세상의 한 조각으로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누구지? 인간인데 죽을 수밖에 없다면 행복해야겠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연결되죠? 내 행복의 조건이 나 혼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라는 세계, 학교라는 세계, 이 국가, 그 온 인류, 우리는 수많은 그 공동체에 병렬적으로나 중충적으로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행복이라는 조건이나 다른 모든 조건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좀 크게 말하면 세계라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5번째 저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큰 일종의 조직 공동체 한 조각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의 질문들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건 어떻게 연결될까요? 앞에 게 그냥 공시적이죠. 이 큰 세계 속에 내가 한 조각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인데 이 세상은 그대로 고착돼 있나요?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요. 그러니까 앞에 모든 질문은 결국 변화와 역사 속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변화라는 개념을 넣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이 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은 이제 맞춰들어 변화. 이게 조금 커다라고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 역사라는 의미가 되는데 역사에 내가 어느 부분으로 참가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사는 나는 되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데 이게 역사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사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던져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한가? 여기선 조금 이제 뛰는 게 없잖아 있죠. 내가 옆에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면서 던지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까? 이런 거요. 이거 잠깐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몇 년 전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조직, 제가 속해 있던 조직의 이해관계가 막 겹쳐갖고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이 떠돌았을까? 이게 이제 모함 아니면 오해? 그리고 어쩌면 나의 본질이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내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도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약간의 개념 정리를 했었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위선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선은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니까 겉으로 위장된 선이죠. 거짓으로 선을 꾸미는 거죠. 원래는 악하다는 거. 그러니까 나쁜 놈이고 악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드러낼 때 포장을 해서 선한 것처럼 하는 게 위선이죠. 그런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고 억울할 수 있죠. 만약 자기가 악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나쁜 뜻의 위선 말고 또 다른 위선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책에 쓰지는 않았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위선할 때 첫 번째 뜻의 위는 거짓 위자예요. 꾸밀 위, 위장하다 그럴 때 위. 근데 두 번째 위자는 순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본래 순자하면 무슨 설로 유명하죠? 성악설. 인간은 나올 때보다 악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본성대로 살면 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순자는 뭐라고 하냐면 본성이 악하니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위선하라. 응? 악한 걸 숨기란 뜻인가? 순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하려고 하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될 위자. 그러니까 두 위선 첫 번째 위선과 두 번째 위선은 전제는 같아요. 인간이 악하다는 것. 근데 악한데 그걸 꾸며서 선한 것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악함을 벗어버리고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건지. 두 번째 그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다스렸던 그 방법이 그거였어요. 일종의 정신승리법 같은 건데 그래 나 위선자다. 내가 악함으로 선하려고 노력을 하자. 두 번째 의미에서 나는 위선자가 되어도 좋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 사실 뭐 제가 제 속을 보면 나쁜 요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좋게 되려고 하면 그게 위선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순간을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제 경험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저기다 담아봤습니다. 맨 마지막은 자 그렇다면 이걸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로 던진 거예요. 잘 적응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 질문 자체의 액면은 내용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쭉 했습니다. 여러분대로 이런 목록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는 삶을 살면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숙고하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제 책은 이제 이 9가지 쭉 제목을 가지고 한 챕터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건 제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르친 16년의 수업 그리고 인류가 가져온 수천 년의 수업의 일부 특히 서양 쪽에서 물론 이제 동양 쪽에서 천년의 수업도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선생님이 동양의 수천 년 동안 그 흘러온 고전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읽어보신 분이나 읽어보신 분 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신 분은 지금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이름이 넥타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넥타르라고 붙인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마시는 음료를 넥타르라고 그래요. 신들이 이런 음료를 마신다는 이제 느낌을 살려서 하신 건데 일단 제가 이게 머리가 확 깨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레몬을 여기다 2번 짜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 걸 잘 못 귤도 조금 마시면은 막 몸이 이렇게 그 소름 돋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 걸 잘 못 마셔서 아까 만드는 과정에 이미 그 입에서 막 침이 고였어요. 그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잘못 마시면 그 섬찟하겠다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그런 수준의 신맛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렇게 머리가 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맛이 자극적이거나 저를 힘들게 만드는 신맛이 아니라 그 아까 조금 그 한두 시간 떠들면 이렇게 힘든 거 있잖아요. 목도 칼칼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점심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면 식곤증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는 점심을 안 먹는데 오늘 점심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점심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무겁기도 했고 배도 그득했는데 이걸 먹으니까 몸이 이렇게 싹 깨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술을 먹으면 이렇게 알딸딸하고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깨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 그게 제일 신선하다 이런 느낌. 제가 금년 2월에 튀니지 여행을 했었어요. 코로나 있기 직전에. 근데 그 호텔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차가운 샴페인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샴페인을 먹는다는 걸 잘 생각 못 하시잖아요. 커피는 마시는데. 근데 아침에 그 차가운 얼음해진 샴페인을 먹으면 이 탄산과 샴페인의 상큼함 때문에 아침에 이 그 잠이 확 깨지는 아주 산뜻함이 있어요. 제가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신들한테 적절할지 잘 모르겠어요. 신들이 그 전날 몸이 무겁고 어렵고 그럴 때 이걸 딱 먹으시면 그 산뜻하게 딱 깨는 맛. 그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 맛에 제가 뭐 이런 품평에 잘 못하는데 그냥 기억으로 이 스카치 위스키를 이렇게 배경에 바탕에 깔고 그다음에 여기다 마티니를 넣더라고요. 근데 마티니를 제가 대학 때 친구들하고 잘 마시던 거여서 지금 그 마티니 향이 딱 느껴지면서 추억을 좀
최근에는 마티니를 먹은 적이 없는데 마티니 맛이 옛날 생각을 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꿀하고 시럽이 섞인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달콤함이 있는데 제가 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아침에 제가 토스트를 먹는데 기본적으로 꿀을 듬뿍 발라서 먹어요. 우리 집에는 꿀이 끊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름이 헌이, 제가 김헌이잖아요. 근데 헌 그러면 이제 옛날에도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헌이야. 근데 그냥 저는 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저랑 동갑이었고 연애 시절에는 허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여자 제 아내 친구들이 막 다 어우 뭐 저래 그랬는데 제 이름이 그냥 허니였는데 그런 오해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일 때도 여고 선생님이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저한테 부르는 이제 그게 허니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꿀을 좋아한 건 아닌데 어떻게 제가 꿀을 되게 좋아하고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꿀의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묘한 게 이렇게 섞여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신맛의 상큼함 그리고 그 마티니가 이렇게 주는 추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꿀의 달콤함 이런 게 살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맛은 아닌데 뜻밖의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신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신들이 불멸하잖아요. 아까 인간은 죽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과 신의 차이점은 죽느냐 안 죽느냐밖에 없어요. 신들도 아주 못돼 먹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찌질하고 막 신들이 인간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신들은 안 죽어요. 근데 그 안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넥타르랑 암브로시아를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그 신들의 잔치에 인간이 간혹 초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들이 인간에게는 넥타르를 안 줘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먹으면 신처럼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성서에도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악마가 그 여인을 유혹하죠. 이걸 먹으면 너는 신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신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인간에게 그 신이 되는 신처럼 불멸한다는 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죠. 그런데 이런 이제 넥타를 그래서 안 주는데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라는 요정한테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립소가 요정이고 아름답지만 이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 딴청을 하니까 내가 너 넥타르를 줘서 신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나랑 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땡큐. 그래서 마시고 거기서 영원히 신처럼 살면 좋겠죠.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걸 거부하고 넥타를 안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 죽음의 세계를 살다가 가긴 가는데 제가 오늘 제안을 받은 게 넥타르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먹으면 신이 되겠구나. 나는 오디세우스처럼 거절하지 말고 이걸 반드시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안녕하십니까. 레스케이프 호텔 마크다무르바 황규현 바텐더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북토크 그리고 저희 헤드 바텐더 맥스 김원 교수님까지 이제 모든 차례가 끝나서 오늘 드셨었던 이 넥타 칵테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7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온라인 칵테일 클래스 소통하는 방송, 보이는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이 넥타 칵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이전에는 칵테일의 왕 마티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응용을 해봤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히또, 위스키 사워 이런 등등으로 바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아하는 칵테일이 많이 나왔었는데 왜 오늘은 넥타 칵테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칵테일이 굉장히 심플하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곧 있으면 이제 저희가 맞이할 추석 때문입니다. 이 넥타라는 단어는 꿀에서 왔지만 신에게 드리는 음식 혹은 제사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어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많이 못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추석 때 조금이라도 더 즐기실 수 있을 만한 풍족한 먹거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넥타 칵테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시연을 시작하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 과즙이라고 하는 글렌모렌지 넥타도르 25ml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만드실 경우에 25ml를 정확히 재실 수 없으시니까 이제 소주 반 컵 정도만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럼 25ml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렌모렌지 넥타도로를 25ml 스카치 위스키를 따라줬고요. 그리고 신들의 피라고 불렸던 주정 강화 와인 25ml 똑같이 소주 반 컵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정 강화 와인 버무스까지 25ml 따라주게 되었는데요. 이젠 여기에서 조금 더 산도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렬히 사모함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레몬으로 산도를 더하겠습니다. 이거는 20ml 정도 넣어줄 예정인데 이 20ml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주잔 반에서 조금 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0ml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넥타 칵테일처럼 이름마저 생소한 엠브로시아 시럽인데요. 이 시럽 자체는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제사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시럽 이름도 생소하지만 사실 생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추석 때 많이 드셨었던 수정과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재료로서는 포도, 견과류, 그리고 허브, 약초, 마지막으로 꿀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수정과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브로시아 시럽 20ml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이킹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시는데요. 마지막 가니쉬는 성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신성하게 불리우고 있는 올리브 그리고 타임을 가니쉬로 써서 마지막 칵테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게 되었고요. 이번 추석, 이번 한가위 어디 못 돌아다니실 테니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더욱더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넥타 칵테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길게 할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마크다모르 황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